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2월 27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저는 국방농평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젠가 방추위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의 엔진을 국산화한다 라고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예, 기본 계획을 승인하면서, 그래서 자그마치 2040년에 사업 완료니까 15년 사업을 하면서 돈은 3조 이상의 엄청난 금액을 쓰고 있다. 단지 KF-21 현재 수입해 쓰고 있는 GE의 엔진을 대체하는 엔진을 개발하는 것으로는 비용이 너무 크고 기간도 너무 길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기존에 뭐 5,000파운드, 이건 지금 이제 기본 엔진이 뭐 14,000, 15,000, 16,000파운드 정도 되는 거거든요. 5,000파운드, 10,000파운드 엔진은 이미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한화에서 무인기용으로, 그리고 뭐 터보 샤프트용 엔진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우리 무인기용, 또는 저는 이제 감히 우리 소형 무장 헬기의 엔진도 국산화가 이미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하고 있습니다. 1,400마력짜리로. 거기도 엔진 출력이 10에서 15% 정도 올라간 것이고 변속기도 국산화된 게 아닌가. 카이 관계자들의 말을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경험이 많이 누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엔진을 지금 라이센스 받아서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도 수많은 엔진을 삼성 정밀 시절부터 많이 해오던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산화한다? 부품의 내열 성능을 높여서, 그럼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10에서 15%? 그걸 하는데 돈을 3조 이상 들이고 2040년까지 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누적 대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게 제 추정입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리뷰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업데이트 상으로도 좋으실 것 같고, 처음이신 분들은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국방홍보원에서 나온 기사죠. 방위사업 추진 안건. 각각 한번 다룰 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 경쟁 입찰로 하기로 했죠. 한화가 상당히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군정찰 위성 2, 요거는 이제 4.25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더 성능이 좋은 인공위성을 올린다는 것인데, 저런 것도 사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실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초저궤도 인공위성 같은 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따로 별도의 사업이 눈에 띄느냐,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그런 게 이런 데 녹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위에 두 개는 아니고 뭐 거의 되는 거죠. 세 번째 거죠.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기본 계획. 이 단어는 제가 2022년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똑같은 말,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기본 계획.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KF-21용 대체 엔진, 그게 국산화죠,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10기통짜리 디젤 엔진, 네, 독일제 엔진, 그리고 K2에 들어가는 1500마력짜리 12기통 엔진, 그걸 국산화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첨단 디젤 엔진이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거 그냥 사실은 수지가 돈 그게 벌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수출에 제약이 있을까봐 그것을 특허를 좀 회피하면서 국산한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아요. 국산해내는 자체가 지금 1,500마력짜리 디젤 엔진 미국 못 만들어요.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독일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쉬운 기술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했던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KF-21이랑 같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첨단자를 붙이지는 않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거는 함시하는 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보죠. 후기 연속이라 그러면은 혹시 이제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연속이라면 영어로 애프터 버너라는 거죠. 배기가스가 폭발해서 확 밀어내죠. 팽창이죠, 팽창. 공기가 팽창되면서 비행기 앞으로 미는 거거든요. 압축 공기가 들어가고 그다음 폭발,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엔진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쾅 터지면 팽창하죠. 그러면 뒤로 밀려나가고 작용 반작용으로 비행기가 앞으로 가는 건데 그 배기가스에다가 한 번 더 엔진을 연료를 뿜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고 출력을 낼 때 쓰는 거거든요. 이륙할 때나 이륙할 때 제일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또는 급기동할 때, 전투기동할 때 쓰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보통 한 50% 정도의 출력이 나와요. 연료 소모가 극심해지죠. 그래서 24,000파운드급으로 한다. 기본 애프터번을 안 했을 때는 후기 연소를 안 했을 때는 16,000파운드, 기존이 14,000파운드 정도 돼요. 그래서 10에서 15% 개선되도록 개발한다. 현재 쓰고 있는 엔진은 93년도에 개발된 엔진이라 16,000개 이상 생산이 돼서 대표적인 기종으로는 F-18, FA-18 미국 해군의 주력기인 그게 들어간 엔진이에요. 검증된 엔진이에요. 조금 보수적인 엔진이에요. 출력을 팍 최대한 끌어내는 엔진은 아니에요. 근데 안정감 있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 이제 4.5세대, 5세대, 6세대까지 이 KF-21 기체를 계속 쓸 거잖아요. 조금 개조를 변형을 해가면서 이 엔진은 크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엔진 베이의 크기는 정해져 있고 엔진마다 직경과 길이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엔진을 선택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엔진 가지고 여기에 이 엔진을 빼내고 6세대형으로 적절한 엔진도 개발해 넣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직경을 가지고 그 정도 출력을 낼 수 있다. 6세대 엔진의 특징이 뭡니까? 당연히 뭐 MUMT도 있지만 엔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슈퍼 크루징이 가능해야 돼요. 후기 연소 없이 애프터버너 없이 음속으로 계속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작전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기동성이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엔진 이번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기본 계획에 그 엔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2040년이면은 지금 6세대 전투기들이 나갈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때부터 수출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6세대 엔진, 6세대 기체로서 수출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엔진도 거기 부응해야 돼요. 지금 각국의 주장들을 보면 2030년대 초반, 중반에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대 초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나라들도 거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도 거기 따라오겠죠. 중국도 따라오겠죠. 당연히 유럽도 따라오겠죠. 일본도. 우리도 같이 가야죠. 그런데 2040년에 양산을 해낸다? 기존의 엔진의 10에서 15% 성능 개량된 것을 국산으로? 아니죠. 네. 그래서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추력과 연비가 10에서 15% 개선된다. 이러면 지금 이제 FA18하고 같은 엔진을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지금 FA18하고 KF-21은 완전히 다른 비행기입니다. 그래도 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KF-21이 작고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FA-18은 전폭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FA자가 꼭 붙는 겁니다. A자가 공격기가. 예. 그런데 KF-21은 그 전투기, 제공 전투기로 쓰려고도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라도 기동성이 훨씬 뛰어나요. 거기다가 10에서 15% 추력이 향상된다 하면은 훨씬 더 완전 다른 기체가 될 거예요. 엔진이 똑같다 하더라도. 예. 자, 볼게요. 금액이 3조 3,500억, 너무 비싸다. 지금 우리 KDDX 이번에 결정되게 되면은 6척 건조하는데 7조 정도 들죠. 예. 자, 그럼 한 척당 1조 얼마인데 이것은 현재 F414 엔진이 GE의 414 엔진 제가 봐서는 50억 안팎, 50억보다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거 구매 수량이 옛날에 이미 들어온 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한 비행기 하나에 엔진 두 개 들어가니까 비행기당 한 100억 정도 돼요. 엔진 값이. 이게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단 시기가 또 희한하고. 예, 자 볼게요. 자, 이게 기존에 들어있는 F414 엔진이에요. 이 93년부터 나온 엔진이고 오래된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조사했을 때 44억, 지금 한 50억 되겠죠. 올랐으니까, 저기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환율도 그렇고 무게가 하나당 1.1톤이고 추력이 이 정도 나오죠. 여기 후연소 출력 22,000, 우리는 24,000파운드를 예상한다. 보통 보수적으로 적으니까 제가 봐서는 20% 이상 출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핵심은 뭐냐면은 이것을 처음에 1단계, 2단계 분명히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게 국산화예요. 이거 이미 우리 한화에서는 이거 모델도 프로토타입도 내놨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만진 거란 말이에요. 라이센스 비용만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료만. 핵심은 뭐냐? 지금 제가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 폭발해서 힘을 받는 터빈이거든요. 예, 앞에 있는 바람개비들은 공기를 압축해요. 그래서 10배 이상 정도 압축해요. 자동차도 보면 10배 이상 정도 압축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오토바이를 보니까 압축비가 10에서 12 정도 돼요. 이것도 그 정도 돼요. 10에서 15 정도. 그 다음 압축된 공기에다가 연료를 뿜어서 폭발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 뒤로 확 밀면서 내가 빨간 동그라미 친 터빈 제 두 개는 앞에 팬들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공기 압축하는. 그래서 더 세게 밟으면 뒤에가 폭발이 더 많이 일어나고 뒤에 터빈이 더 빨리 돌고 힘있게 돌아요. 그럼 앞에 공기도 더 많이 압축하게 되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그 나머지 폭발해서 팽창되는 기체가 저 뒤로 빠져나가면서 비행기를 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엔진 성능의 핵심은 저 열을 제일 많이 받는 저 부분, 폭발이 발생하고 그 폭발열을 힘으로 변환시키는 저 블레이드가의 내열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현재는 1500K 절대 온도로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GE의 성능 개량형, F414 성능 개량형의 계획도 보면은 저 부분을 한 1700K, 200도 정도 더 내열성이 강화된 것을 넣겠다. 자, 그러다 출력을 더 세게 올릴 수도 있다. 온도를 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차로 치자면 레드존이 올라가는 거예요. 엔진이 버텨주니까. 그럼 당연히 출력이 더 많이 나오죠. 회전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 기준으로 따지면. 그리고 같은 값이면 엔진의 효율도, 열 효율도 좋아진다. 예. 그리고 또 가벼워진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15%가 아니고 15%에서 한 25% 사이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F414의 개량형 인기 있는 엔진이니까 GE에서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열 온도가 올라갔을 때 출력이 얼마만큼 향상되는지 자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거 이상 가는 목표를 삼았을 거라고 봐요. 이건 그래서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내열 소재는 이미 우리가 기술 확보하고 있거든요. 더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엔진이 FA50에 들어가는 엔진이 F404 엔진이에요. 그걸 개량해서 F414가 된 거거든요. 404 엔진 한 개가 들어가는데 저기랑 414 엔진은 크게 똑같아요. 외형이. 그래서 지금 FA50의 성능 개량에도 우리 이 엔진이 들어가면 돼요. 그게 바로 그리펜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펜이 FA50이랑 거의 같은 비행기예요. 급이. 엔진도 404 썼다가 개량형을 넣어서 출력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탑재량도 늘어나고 항속거리도 길어졌어요. 그게 FA50이 노리는 바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KF21 엔진을 국산화한다는 것은 FA50용 엔진도 국산화로 개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한화의 관계자인데 이미 몇 년 전에 1800K를 견딜 수 있는 내연합금 이런 정도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항공 우주 산업에도 이 내열 소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개발해 놓은 기술이에요. 국가여행 같은 데서 관여해가지고 그렇잖아요. 탄도탄 같은 거나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거 앞에 들어가는 게 다 저런 소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국방산업은 엄청나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800K를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에 그 뒤에 소재만, 내열 소재만 이걸로 바꿔도 뭐 그 외에 경량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하더라도 출력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 30% 올라간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이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1800K는. 그러면서 같은 양반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항공사업 부장이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보다 성능이 우수한 엔진을 만드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이거는 몇 년 안 걸린다고 보고 이미 됐다고 봅니다. 거의 사실은. 그래서 이걸 왜 2040년까지 하면서 아무리 양산 비용이 들어갔다 그래도 3조 넘는 것은 너무 비싸다. 이건 다른 거다. 예, 다른 엔진도 계획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다.
아까 초저궤도 인공위성도 어디 나타나지 않잖아요. 사업 제목에 그게 들어있다. 자, 그래서 이게 작년 정도의 이야기예요. 정부에서 하겠다 했다. 개념 연구 중에 있고 이 정부가 본과지로 돌입할 것 같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KF-21 공대 공무장에 대한 부분도 진도가 아주 많이 안 나갔고 KF-21의 국산화 부분도 엔진 국산화 부분도 진도가 거의 안 나갔고 정권이 바뀌다 지금 급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뭐 시간적 손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계속 업계에서 여기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돈을 투자하고 하고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이 엔진을 개발하게 되면 민수용 엔진도 당연히 개발하게 돼요. 터보팬 엔진 여러 가지 형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북극항도 이야기하는데 그냥 한반도 자체가 중요한 거점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북쪽이 다 열리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남쪽으로만 갔었는데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중형 항공기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라시아 대륙이나 우리 지금 안 가던 동네 예를 들어서 몽골에 자주 간다고 했을 때 차나 기차로 갈 수 없잖아요. 비행기가 또 엄청나게 활발해지는 겁니다. 북극항로가 되면 비행기도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공 산업의 중심지도 우리 한국이 될 텐데 그때 국산 항공기 노린다 이 생각을 왜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던 시절에도 우리 항공기 국산하고 싶어 했는데 중형 항공기가 딱 근거리 노선을 가는 거. 요걸 생각하는 거죠. 저 비행기 타고 한 6시간 안짝으로도 가는 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이 가는 단어는 1차 목표라는 거죠. 이번에 나온 계획 3조 얼마짜리 2040년까지 하는 것은 뭔가 2차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 1차 목표의 결과를 가지고 향후 2차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 준비가 1차에도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같은 기체에 넣어야 될 엔진이니까 그게 똑같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수십 년간은 이 크기를 갖고 이 엔진을 갖고 만지작거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죠. 지금 이제 무인기 엔진들에서 저걸로서 이제 샤프트 엔진, 터보 샤프트 엔진도 만들고 이렇게 된 건데, 자, 요거 뭐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브레이튼 사이클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흡입, 압축이에요. 이게 한 10배 이상으로 압축이 돼요. 그러면 압축되면 온도도 올라가거든요. 거기다가 연료를 뿜어줘요. 폭발. 그러면 급격하게 팽창하죠. 그 팽창 여기에 일부를 터빈으로 받죠. 뒤에서는 이제 빨간 색깔로 두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앞에 이 기본적인 모델이 터보팬 엔진이기 때문에 하나는 팬을 돌리는 거고 하나는 압축 그 바람개비를 돌리는 그 용이인데 어쨌거나 저기가 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고 엔진을 고성능화한다고 했을 때 저기 아까 한화 인사가 말한 1800K를 버틴다는 게 저기 들어간 특히 블레이드 끝단이 열이 제일 많이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터빈을 돌리고 남은 에너지는 뒤로 밀려나면서 비행기를 밀어붙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브레이튼 사이클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무렵에 완성이 된 컨셉이에요. 그래서 뭐 이 제트 엔진이라는 게 엄청나게 뭐 외계인의 기술 이런 건 아니에요. 벌써 뭐 60년, 70년, 80년 정도 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개발 안 했던 거지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어려운 기술은 아니다. 특히나 우리가 몇십 년간 계속 조립해서 직접 생산해서 써왔기 때문에 우리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들은 라이선스를 받아서 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터보 제트 엔진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트라는 것은 제트 기류 팽창된 기체를 엔진 밖으로 뿜어내면서 출력을 발생시킨다는 뜻, 추력을 발생시킨다는 뜻이고 여기서 터보 샤프트 엔진으로 가게 되면은 저기 발전소에 있는 터빈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뒤로 빠져나가는 기체는 팽창 기체를 최소화하고 그 대부분을 뒤에 있는 그 터빈으로 다 받아요. 그래서 그 샤프트 기둥을 뽑아서 축을 뽑아서 축으로 뭔가를 돌리는 거죠. 비행기 같으면 프로펠러, 헬리콥터 같으면 로터를 돌리는 거죠. 변속기를 거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터보 제트와 터보 샤프트의 차이다. 샤프트라는 게 이렇게 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도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이런 과제들이 있던 게 제가 소개드렸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TIT 1800급, 지금 세계적으로는 1700급이 최고 수준 정도로 알려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미국이나 어떤 러시아 이런 데서는 아주 그 뭐 우주 산업 목적으로 특수하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민수용이나 군용 일반 전투기용으로는 1700K 정도가 최고인 것 같거든요. 그거보다 100도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 엔진보다 10에서 15% 출력이 늘어났다는 것은 되게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기존의 F414 엔진을 개량한다는 GE도 추구하는 바거든요. 근데 우리는 1800K로 그들이 생각하는 내열 소재보다 수준이 100도 이상 높아요. 더. 그러면은 답은 알고 계실 거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20-30%는 될 것이다. 이 정도 되면 그거 스스로도 슈퍼크루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F-터보는 켜지 않고도 지금 이제 랩터 같은 경우가 슈퍼크루징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무게하고 엔진 추력을 대충 비교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근접하는 비율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23년도에 됐고 25년, 26년 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TIT라는 것은 터빈에 들어가는 온도예요. 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폭발 다음에 첫 번째 힘을 받는 그 터빈, 가장 고열을 견뎌야 되는 그 터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또 지난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그 발전용 가스 터빈 개발했을 때도 핵심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우주 산업 분야에 또 필요했던 부분이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하면서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준비된 거예요. 그럼 엔진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계속 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안 하냐. 자, 볼까요? GE코리아 자료. 그들도 GE코리아도 뭐냐면은 항공기에, 이거는 여객기용 항공기 같습니다. 거기에 1700K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700K가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1800K거든요. 그러니까 10에서 15%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XF9이라는 엔진은 1800K를 달성했다. 저기는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간다. 이런 거죠. 가벼워지는 부분도 있고, 가벼워지면서 내열성이 좋아지면은 이거는 출력이 아주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 이제 이 블레이드 안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공기가 흐르게 돼 있어요. 예. 안으로도 식혀요. 그러니까. 뭐 세라믹이 많이 들어갔다. 세라믹은 도자기 재료잖아요. 세라믹이 좋긴 좋은데 세라믹은 쉽게 깨진다는 약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세라믹하고 철 소재하고 어떻게 잘 양쪽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조합해내느냐, 뭐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어떤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세라믹 매트릭스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자, 이런 게 이미 기술을 확보했다는 거고, 그러면 기존 엔진하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블레이드만, 내열성이 강화된 블레이드만 넣어도 출력이 그만큼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이게 2024년 7월 달에 런던에서 있었던 어떤 판브라 에어쇼에서 하나에서 제시한 국산 엔진 프로토타입입니다. 예, 이겁니다. 자, 이것은 뭐 제가 추정컨대는 F414 엔진하고 거의 같다. 예, 처음이니까 기존 엔진은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단지 내열성만 올린다. 그리고 살짝 가볍게 한다. 그러면 훨씬 가뿐해진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것은 이제 기술 쪽의 책임자가 하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뭐라고 제목을 뽑았습니까? KF21급을 커버하면서 6세대를 지향한다. 6세대 엔진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뚝딱거려서 6세대 엔진까지 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채택한 국방무기의 개발 과정을 보면은 안전하게, 그래서 실수가 없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성취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고 일단 구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를 도전을 해요. 그럼 업체도 돈을 벌어요. 그 사이에 1단계 성공을 하면은. 그리고 나중에는 거꾸로 역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서 그 사이클이 계속 돈다. 예. 모든 무기들이 항상 최선의 상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차 같은 경우도 K2,
야 K1 뭐 K1 전차들 그리고 뭐 120mm 포 달린 거 전부 다 K2로 싹 바꾸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들죠. K2 조금씩 나오고 도태되는 불량을 대체하고 K2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기술들을 K1 계열에서는 그 전투에 맞게 지금 K2 같은 경우는 기동 군단에 있고 K1 같은 경우는 주로 대부분이 그러니까 군단에 보병 사단을 지원하는 용으로 되어 있어서 전투의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필요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또 K3 나올 거잖아요. 그럼 K2가 또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스냅샷을 딱 자르면 우리의 구성은 항상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최신의 전차만 다 구성한다. 그럼 앞에 전차를 싹 다 버리고 또 다음 전차 나오면 싹 그렇게 운영하기 너무 많아요. 전차가 우리 가진 게 2,000대 가까이 되는데 엄청난 비용이죠. 한 대 100억이잖아요. K2 전차가.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KF-21급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개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또 걔들도 급이 이 같은 이 엔진 코어라고 그러거든요. 핵심적인 부분을 코어를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출력을 예를 들어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어요. 비행기 상태에 맞게 기체가 작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엔진 한 개 들어가고 이만큼 출력이 필요하면 출력을 줄이되 연료량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코어의 크기는 같을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커브하면서 6세대 항공기 성능을 지향하는 첨단 엔진이고 6세대 전투기가 요구하는 엔진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슈퍼크루징이 가능해야 된다. F7을 켜지 않고도 계속 음속 이상으로 날라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이 음속 이상이다. 전투 기동할 때, 이륙할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연료 소모도 없다, 적다. 그러면 행동 반경이 엄청나게 길어진다. 이것은 차세대 기동 헬기에도 요구되는 사항이죠. 작전 거리가 길어야 된다. 자, 우리 전장에서 그만큼 필요한 어쩌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다른 6세대 전투기하고. 그럼 그 6세대 전투기보다 우리 KF-21의 6세대가 작전 반경이 짧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 세계 수출할 건데 길어야죠. 이 엔진을 기반으로 6세대 엔진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2040년이라는 시간이 맞아요. KF-21을 대체하는 것은 몇 년이면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기록도 과거의 자료들도 보면 40년은 이것은 그때 가면은 소위 말하는 그 KF-21의 블록 3 또는 XX 또는 EX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들어갈 엔진이에요.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때까지 우리는 6세대를 우리가 먼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최소한 같이 맞추려고 하겠죠. 즉 30년대 후반부, 중후반부 되면 나온다는 거고 그때부터 그때를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4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6세대가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 네. 자, 6세대 전투기 AI에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다른 자료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 AI가 잘 골라주니까 6세대 전투기 특징, 다중 가변 사이클 기술을 통한 효율과 출력을 목표로 한다. 이 엔진이 다중 가변 사이클이죠. 복합 엔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 음속 이상을 F7 없이도 계속한다. 즉 마하 한 1, 2까지는 기존 터보제트 엔진으로 가고 마하 2, 3이 넘어가면 터보제트 엔진에 앞에 여러 가지 발안개비들이 이제 성가시게 작동을 해요. 그 이후로는 다른 추진 방식으로 간다. 그게 복합 엔진이거든요. 그게 복합 엔진 가변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즉 우리는 이번에 개발하는 KF-21 국산화 엔진을 가지고 6세대 엔진도 만든다. 그대로 그 크기 안에서. 그게 대한 기술 우리가 있나? 있지요. 지금 제가 몇 번 소개드렸던 우리 극초음속 미사일의 엔진이 램젯, 스크램젯 복합 엔진입니다. 그 두 개를 쉽게 구현해내고 있어요. 껐다 켰다가 돼요. 그거 상당히 서방에서는 최고 기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렇게 적용시키면 돼요. 네, 그것은 초음속에서 극초음속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것은 음속에서 초음속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종하는 거니까.
이게 경쟁이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6세대의 경쟁은 여러 측면에서 발생을 하죠. 네트워크 전장, 그리고 MUMT를 같이 할 무인기 조절하는 거, 무인기가 스스로 또 자기들끼리 작전하는 거. 거기다가 이제 6세대 유인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 그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40년까지 KF-21 엔진의 기존 엔진의 국산화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돈은 그렇게 엄청 쓰는데 기간 15년이나 걸리는데 아니죠. 이미 대부분 다 돼 있는데 이미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째 지금 아주 뭐 수십 년째라기보다 수년째 생산까지 하고 있고 그중 F-16 엔진도 우리가 전부 다 조립한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부품이 거의 많아져 가지고 거의 기술료만 주고 우리가 다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문재인 정부 때 2022년 2월에 그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서우 국방장관이죠. 어제 공무원 월북 무죄 판결 난 당사자 중에 한 명이죠.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열었고 두 가지 것을 의결했습니다. 논의를 했습니다. 국방 로봇 발전 방향과 첨단 항공 엔진 기본 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 기본 계획이 이번에 승인된 거잖아요. 거의 한 4년 만에. 그 사이에 우리가 놀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아무리 윤석열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그것까지 내놨잖아요. 프로토타입까지 내놓고 그 사이에 무인기 엔진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언론에 공표가 안 돼서 그렇지. 예, 무인기 등장을 다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다 만들어 본 겁니다. 그 엔진 코어도 기본적으로 이 KF-21 엔진 국산화 버전하고 같을 거거든요. 자, 볼까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걸 하고 있죠. 키메라 복합 사이클 엔진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단순해요. 앞에 터보젯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 애프터버너를 폭발시키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를 램젯 엔진을 쓸 때는 거기를 위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바이패스해요. 우회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음속을 넘어가기 때문에 공기 자체에 음속을 넘는 그 공기 자체의 어떤 충격파로 인해서 공기가 스스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그게 바람개비를 가게 되면 바람개비가 오히려 힘들어해요. 음속이 넘는 속도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것은 주위로 우회를 하게 됐을 거예요. 아마 좁은 공간을 통해서. 그 우회하는 과정에 이미 음속이 넘었기 때문에 충격파가 발생하고 그 충격파를 이용해서 압축을 한다. 그게 램젯과 스크램젯 엔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트 엔진 안 돌아요, 이제는. 넘어와서 현재는 제트 엔진에서 후기 연소, 애프터버너를 하는 공간으로 압축된 공기가 바로 들어오고 거기에 연료를 바로 분사한다. 폭발시킨다. 이것이 복합 엔진이고 우리가 이것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흔적이 계속 보이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이것을 이미 껐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램젯, 스크램젯이지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이 압축파가 비행기가 이 나르는 유체가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일정한 게 아니라 방향까지 바꿔야 되고 속도 가감속에 있고 이러면은 그 압축율을 잘 유지해서 이미 음속이 넘는 속도, 스크램젯 같은 경우는 음속이 넘는 속도로 압축된 공기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고난도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껐다 켰다 하고 있거든요.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한국판 지르콘 이야기 하는 건데 제가 거기에 몇 번 소개드렸습니다. 링크는 뒤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02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트랜지션. 터보젯에서 램젯으로 바뀌는 게 어색하지가 않고 기술적 안정감을 확보해요. 자신감이 이미 있어요. 그게 우리 잘해요, 되게. 현대 로템에서 하거든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엔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뒤에 후기 연소가 발생하는 저 공간을 연소실로 쓰는 거예요, 램젯 할 때. 그래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하면 된다, 공기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도 거의 준비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자, 해볼까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예전에 몇 번 보여드린 거예요. 터보제트와 램제트 복합 엔진. 그때는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이야기인가. 이걸 제가 처음 알려드렸을 때는. 근데 이제는 완전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6세대용 엔진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아음속부터
초음속 영역까지 최상의 열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두 형태의 공기 흡입식 추진기관을 결합한 복합 사이클 추진기관, 아까 AI가 이야기했던 거죠. 터보 램제트 엔진에 적용 가능한 초음속 터보 엔진과, 저것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KF21을 국산화 엔진이 저거죠. 앞에는 터보 엔진이, 터보 제트 엔진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 터보 램제트 엔진 유로 전환 기술, 즉 공기 통로를 바꾼다는 거죠. 통합 설계 기술 등을 개발하는 과제. 딱 맞죠?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 그걸 24년부터 하고 32년까지 마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40년까지 3조 몇천억을 들여서 엔진 개발한다는 것은 단계 1은 지금 현재 F414의 나은 버전으로의 국산하고, 단계 2는 6세대용 복합 엔진입니다. 이게 그림이죠. 근데 이걸 말할 수 없잖아요, 언론에다가. 네. 자, 이걸 이제 거의 확신을 하게 되고요. 그때 2021년 아덱스에서 이야기했죠. 문재인이 2030년대 초까지 유무인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 예, 무인 항공기 됐고 유인도 2030년대 초반 되면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6세대 엔진은 2040년까지 양산의 체제에 들어간다. 필요하다면서 앞당겨서 생산한다.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KF21이 해외 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6세대 전투기들과 경쟁할 것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그들 이상의 엔진 성능이 나와야 돼요. 그들보다 빨리 나오면 빨리 나왔지 늦게 나와서도 안 돼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10,000파운드급 터보 무인 정찰용 엔진, 이것은 이제 터보 샤프트일 가능성이 크죠. 이거 다 개발한 거예요. 같은 코어로, 엔진 코어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제가 봐서는 1,400마리도 개발한 것 같거든요. 1,400마리 터보 프로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거 어디 쓸 건가? 1,400마리. 그래서 제가 그걸 의심한다는 거예요. LAH 개발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더 나은 엔진과 더 나은 변속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좋아졌다고. 그래서 그 프랑스 엔진이거든요. LAH 그것도 이게 들어간 게 아닌가. 변속기는 이제 수리온 국산화할 때 이것도 만들어서 넣었다. 소문은 안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터보 프로 엔진도 이미 터보 샤프트 엔진도 한번 했다. 예, 이러면 이제 우리가 차세대 기동 1기 할 때 이것을 2,000마력 정도나 3,000마력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겁니다. 거의 기술 토대를 확보했다. 경험을 축적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준비된 게 없으니 차세대 기동 헬기는 미국 개발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약을 팔았었죠. 예. 그리고 이 사진이 눈에 띄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설명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게 6.25 때 등장한 소련의 전투기 미그 15 전투기 엔진입니다. 초기형 제트 엔진이죠. 초기형 제트 엔진 다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기존 엔진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저게 지금 원심 압축기라는 거거든요. 공기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기가 끝단으로 가면서 가속이 돼요. 이게 돌고. 세탁기 짤순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쫙 공기가 끝으로 말단으로 가면서 압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에 큰 통 같은 게, 관 같은 게 보이는데, 저기로 들어가고 저기서 연료가 뿜어지면서 폭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밀어요. 저 뒤에 보시면 터빈이 좀 보이죠? 그 터빈은 이 앞에 원심 압축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의 힘을 받죠. 그래서 원심 엔진 출력이 올라가면 터빈이 더 빨리 돌고 앞에 원심 압축기도 더 빨리 도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당 부분의 팽창 기체는 뒤로 뿜어져 나가서 비행기를 미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원심 압축기가 초기 제트기 엔진에는 다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작은 어떤 바람 개비가 한 많은 경우에 한 7, 8개 이렇게 두 꾸러미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압축을 시키죠. 압축률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돼 있어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터보 샤프트,
엔진에서는 이걸 써요. 원심 분리 아직 원심 압축기를 아직도. 저게 요즘 거는 보니까 G 엔진, 즉 우리 수종에 들어가는 엔진, 아파치 엔진과 똑같고 뭐 블랙호크 엔진과 같죠. 2000마력짜리 그거 같은 경우는 저 원심 압축기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두 개. 그나마 고효율을 추구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원심 압축기를 쓰느냐? 이것은 저속에서 엔진이 제가 추정하는 스톨이라고 그러거든요.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엉겨가지고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이러면. 그래서 제트 엔진처럼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의 회전수를 유지해주는 엔진에 특화된 거예요. 그럼 효율이 살아나는데 터보 프롭이나 프로펠러 비행기나 헬리콥터처럼 저속으로 가는 경우에는 되게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기존에 아까 F414에서 보시는 막 바람개비 7, 8개짜리가 그때는 출력의 감수하더라도 안정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저속에서의 안전성. 그래서 이 원심 압축기가 저속에서의 안정성에는 낮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진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터보 샤프트 엔진을 만든다 했을 때는 여기 다 원심 압축기형 압축을 하게 됩니다. 아마 두 개 붙은 걸로 쓰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 많은 부분들은 다 공유가 되는 부분이죠. 앞단이 대신 짧아지는 부분이 있죠. 연료 효율은 좀 떨어진다. 예,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그 1400마력짜리 터보 샤프터 엔진 개발한다 했을 때 들어가는 것도 요것도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예요. 원심 압축기가. 그 1400마력이 지금 이것도 어디에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무인기용 엔진 개발했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슬쩍 흘러나오는 거지 뭐 보도자료가 나온다거나 정부의 과제에 표현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것 또한 그런 겁니다. 무인 복합형 회전익기라는 게 이게 향후 함정에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크기가 지금 500 MD 500 헬기랑 비교한 건데 거의 비슷하지만 표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급이 다른 대형 기체예요. 예. 그래서 이축 반전형이에요. 앞뒤로 파란개비가 들어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수직이 착륙 가능하고 비행을 할 때는 그 뚜껑을 닫고 뒤에 바람이 안 보이는데 뒤에서 푸시 프로펠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날개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빠른 비행기다. 납작하기 때문에 뭐 아주 웬만한 함정에는 다 들어간다. 여러 대 들어갈 수 있다.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속도는 제가 짐작한 데는 기동 헬기 같은 것을 염두에 뒀을 때는 최소한 시속 500km 이상 나온다. 시속 600km 이상 나올 수 있다. 상당히 무장도 달 수 있다. 여기 들어가는 엔진으로서 1400마력짜리 엔진을 개발했다. 한 개가 들어갈지 두 개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개발한 엔진을 가지고 LAH에 넣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10에서 15% 올라가는 거거든요. 국산화되는 것이고 변속기도 국산화되고.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계속 쭉 되어 왔고 안 보이는 많은 부분에서도 향후 우리 기동 헬기를 위한 부분, 기동 헬기도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그게 지금 똑같거든요. KF-21 6세대랑 목표치가 어떤 면에서 같다고 말씀드리냐면 항속거리가 길어져야 되고 속도가 높아진다. 기존 헬기는 시속 300km 넘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500km, 600km 넘어야 된다. 예. 그런 게 있고 항속거리가 길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헬기는 뜨고 내리는 데 특화되어 있지 앞뒤로 빨리 움직이는 데는 사실은 불리한 구조인데 그래서 푸시로트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 2000마력, 3000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군용 헬기만 그렇게 바뀌는 아니다. 민수 헬기도 그걸로 바뀔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빨리 가고 멀리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헬기로. 네. 자, 그러면 그 시장도 군용으로 시작해서 열리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민수용 헬기 시장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 때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미국 프로그램에 올라타자고 했을 때 차세대 기동 헬기, 그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참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그 국방장관이었죠.
우리 천궁2 양산할 때 다 됐는데 취소할 뻔했죠. 패트리아 사자고. 그때 그래서 우리 L셈이나 이런 거 못 만듭니다. 극초음속 못 만듭니다. 그런 수작들이 계속 벌어졌었죠. 이번에도 그런 수작들이 지난 2, 3년간에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많이 누적이 돼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F414 엔진의 국산화는 몇 년이면 끝난다. 이미 준비가 다 됐다. 프로토타입도 나온 것처럼. 그 대부분의 6세대용 엔진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KF21이 언제 6세대형이 언제 나오겠느냐. 지금 무인기는 준비가 다 됐으니까 2030년 중반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